이 멀리 참 태풍을 뚫고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태풍 때문에 보니까 나무가 세 군데나 부러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산길을 걸어가지고 오셔가지고 근데 오늘은 제가 최근에 2002년도에 그러니까 16년 전에 한국에서 제작되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드라마 겨울연가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겨울연가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장점은 어떤 게 장점이었느냐 하면 겨울연가의 그 여성의 심리를 아주 탁월하게 묘사를 했고 하고 대사가 그 감칠맛이 있다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단점은 20편 중에 마지막 편에서 앞에 있는 그 내용의 일관성을 완전히 다 깨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왜 저런 일이 일어났느냐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겨울연가의 그 특징이 이게 소설이 아니고 드라마라는 거죠. 그 드라마는 끝없이 자꾸 반전을 일으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처음부터까지 눈물짜기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저렇게 많이 우느냐 그 좀 싱거울 만큼 많이 울고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 자꾸 반복됩니다. 어떻게 반복되느냐 두 사람이 좋아하는 척 하면 방해하는 사람 한 명 나타나고 또 사건이 터지고 또 서로의 진심을 알만하면 또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 사건이 또 반전되고 이렇게 되면서 긴장을 끝없이 조성해가는 어떤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방식이 반복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드라마는 소설과 다르다. 여러분들이 아마 소설을 가만히 보면 소설 한 편의 소설 속에는 같은 사건이 반복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죠. 소설 속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만나서 영주에 갔다. 그러다 영주에서 대구로 갔다. 대구에서 서울로 갔다. 이러면 그걸 저 뒤편에 가가지고 다시 또 만나가 영주에 갔다가 대구에 갔다가 서울로 갔다 이렇게 모합니다. 소설은 단 한 번도 반복이 없어요. 이게 소설 쓰는 사람이 굉장히 명심을 해가지고 자기가 쓴 소설 내용 속에 반복되는 요소, 예를 들어서 같은 말도 사용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자연을 묘사할 때도 같은 방법 못 해요. 똑같이는 못 씁니다. 그런데 시는 그렇지가 않죠. 같은 말을 이렇게 막 반복해가 써도 되죠. 또 노래 같은 거는 아예 반복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럼 중간에 다 똑같는데 중간에 싹 절반 잘라가 반복하고 새로 하나 넣고 막 이런 식인데 심지어 후렴구까지 있는데 드라마는 소설처럼 쓰지는 않고 반복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이 겨울연가가 엉뚱한 결론을 내려버렸는데 유진이와 준상이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준상이가 유진이 만나러 가다가 다쳐가지고 이 기억상실증에 걸렸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이 준상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다시 또 만나러 갔는데 유진이가 길을 건너오는 걸 보고 트럭이 박는다고 지가 떠밀어내다가 지 머리를 다치가 또 병원에 갔죠. 그러면 두 번이나 유진이 때문에 목숨을 바쳤는데 그래서 이 남자가 미국 가서 치료를 하는 것 같으면 여성이 거기 따라가야 돼요. 하고 작품 내에서도 구성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었고 그러면 그것이 완결로 끝을 내야 되는데 엉뚱하게 딴 남자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준상이와 유진이가 만나서 키스한다는 거 이건 도덕적으로도 용서가 안 되지만 내용의 일관성도 없는 거죠. 소설을 저렇게 만들었느냐 참 드라마를. 그래서 20편 중에서 제일 마지막 20편이 완전히 엉터리였어요. 1편에서 19편까지는 반복되는
구조를 좀 용서해 줬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아유 저 왜 저랬느냐 그래가지고 하도 그 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여기 있는 이현비 선배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안 그렇다 이거야. 왜냐 원래 여성은 결혼하는 남자 따로 사랑하는 남자 따로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할 수 없을 때 그렇지. 두 사람은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그 뭐 이렇게 저항하는 어떤 뭐 친척이라든가 그다음에 친구라든가 뭐 가족 관계라든가 이걸 다 극복해 놓고 결혼 딱 하면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을 때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극복해 놓고 마지막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 드라마라는 것을 마지막에 만든 사람이 굉장히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작품을 만든 사람은 컨닝에서 계속 100점 맞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컨닝이 뽀록 나가지고 50점 맞은 거죠. 최근에 그런 일이 강남에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교무부장의 딸 둘이가 고등학교 뭐 2학년 때까지인가 전교에서 50등 하다가 갑자기 둘 다 나란히 1등을 해버렸죠. 그래가 이제 그게 문제가 됐는데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그 아버지가 교무부장으로서 시험지 체크하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 저 스마트폰으로 잠깐 찍어버리면 10분도 안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시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오답까지도 똑같이 냈다. 근데 사실은 전교에 10등이 전교에 1등 잘 못해요. 그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사람 딱 한 명 있어서 그 옛날에 그 무슨 통합진보당 당수 이정희가 그랬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 말 듣고 되게 놀랐어요. 2학년 말까지 전교에 10등 하다가 마지막에 전교에 1등이 아니라 전국 수석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제도의 어떤 맹점인데 문제를요 계속 어렵게 이렇게 쭉 내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쭉 하다가 갑자기 쉽게 딱 내버리면요 이때까지 그러면 이정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전국 순위가 1000등 안에도 못 들어간 아이예요. 그러다 갑자기 1등 한 거죠. 그날 뭐 1등 한 것 같고 시비 걸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게 시험 문제를 전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한 사람 완전히 다 기죽여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그 궤도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전국에서 공부 잘했던 모든 사람을 다 묵사발 만들어 보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정희는 그 바람에 굉장히 좋은 역할도 했고 또 그것이 머리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인문계 일반고에서 10등 하다가 전국 수석한다. 이건 좀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하여튼 그러나 말게나 이정희는 이정희고 우리 사회의 그 이석기 그게 왜 내란입니까? 내란 정도 하려면 총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거는 뭐 자기들 입맛대로 하는 나라. 거기는 지금 아직도 분노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정권을 맡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작은 것이든 간에 자기들한테 불리한 쪽으로 억압이 있을 때는 하기 싫어하죠. 그러나 또 한편 어차피 이건 말이 안 된다 하고 대통령이 사면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런데 그건 또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겨울 연가를 이야기한 것은 논어를 읽을 때도 똑같다는 거죠. 논어의 형식적 특징을 공부하지 않고 논어를 공부하면 논어를 이해를 못해요. 가장 쉬운 예로 어떤 작품을 볼 때는 이 작품이 서여진 시기, 이 작품을 쓴 사람의 계층, 그리고 이 작품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썼느냐 이런 거 다 따져나가죠. 예를 들어서 맹자 같은 경우에는요. 맹자라는 책을 이렇게 이제 자기 제자하고 논어의 성공에 힘입어 가지고 열심히 써냈죠. 그런데
맹자를 읽을 때 맹자가 혁명가라고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착각이죠. 왜냐하면 맹모 삼천이라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맹자 집안이 가난해 가지고 이사를 3번 갔다 그러고 엄마가 뭐 떡장사도 했다 그러는데 맹자의 엄마는 노나라에서 2번째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제일 부자가 이 논에 나오는 계시, 그 다음에 둘째가 맹의자 이런 사람이 나오는 맹시, 그 다음에 3번째가 숙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 다음에 현대가 아들이죠. 이 사람은 책 속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아, 내가 부자라서 사람들 좀 많이 데리고 다니면 그 나라에서 내한테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뻔뻔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3,000명을 식객을 데리고 다니는데 3,000명 양식하고 밥 먹을 거 다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3,000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것도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맹자는 아주 분명하게 귀족주의자라 가지고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양해왕한테 뭐 이야기하면서 이럴 때 참 멋있는 것 같아가 혁명가인 줄 아는데 이 사람 아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 중에는 귀척지신, 그러니까 귀척지신은 귀족이라고 왕과 친척되는 사람, 이 사람은 왕을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울 수 있는데 성이 다른 사람 중에 경이 있는 이런 신하는 집을 떠나라 그래요. 나라를 떠나라. 그렇게 돼 신라의 진골만 왕을 바꿔치게 할 수 있지 진골 안 해놓으면 떠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귀족주의자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맹자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맹자 책 속에 전체적으로 혁명 정신은 없어요. 그러나 그나마 훌륭한 것은 자기의 그 왕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항산이다 항심이다 이래가지고 백성들한테 땅을 나누어 준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날 복지제도와 같이 뭐 지금 최소임금 200만 원인가 그렇죠. 그런 거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뛰어난데 그 사람을 혁명가라 볼 수는 없어요. 왜냐, 성이 다르면 가라. 공자는 혁명가죠. 왜? 자기는 귀족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 신하가 천자가 될 수 있다는 사람은 2사람이나 말을 해요. 그래서 논어를 읽을 때 대하는 마음과 맹자를 읽을 때 대하는 마음은 달라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도 똑같이 봐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사람이 굉장히 가난하다 이래가지고 뭐 자기 아내한테 뭐 서름을 많이 받아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악처 크산토페 이래서 영웅화하는데 사실 그런 아내가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제가 읽어본 플라톤의 책 속에 크산토페 이름은 나오지가 않는데 이 플라톤 책 속에 보면 정치 형태를 여러 가지 뭐 참주 정치 뭐 무슨 정치 뭐 귀족 정치 민주 정치인데 민주주의를 굉장히 멸시합니다. 중무 정치라고 하고. 왜? 소크라테스가 귀족 중에 귀족이라는 거죠. 플라톤은 거의 왕손이라고 봐야 돼. 지금 우리가 플라톤을 뭐 어깨가 넓은 사람 뭐 대장장이 아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귀족이 아는데 어떻게 글자를 압니까? 철학을 알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귀족 정치, 뭐 크러신가 뭐 이걸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맹자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게 보고 이 책을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회를 바라볼 때도 언제나 같은 시각인데 겨울 연가를 보고 전 세계에 거의 뭐 고전에 가깝게 전 세계 뭐 일본만이 아니고 중국 뭐 멕시코 프랑스 스페인 막 전부 다 그게 유행이고 전부 다 고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작품 속에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성을 떠받들어 모시는 게 이게 무슨
왕비나 공주처럼 그냥 평민들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떠받들어 모시는 것은 이거 한국인들만 그렇죠. 아니 미국에 가면요, 여러분들 제가 미국 안 살았지만 미국에 대해서 안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 결혼하면 여자의 성 없어지죠. 성 없어집니다. 어떤 세레나라는 여자가 저하고 결혼을 하면 지 성은 없애버리고 세레나 송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김씨하고 결혼하면 다시 세레나 송 김이에요. 그리고 또 이씨하고 결혼하면 세레나 송 김 이 나가요. 굉장히 불쾌하죠, 여자에 대해서. 계속 붙여요. 맞아요. 계속 붙여요. 그래갖고 막 이름이 이렇게 굉장히 길어갖고 주민등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못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귀족이라는 거는 남녀 관계가 평등하다는 건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라 때도 그렇고 고려 때도 그렇고 성을 어떻게 붙였느냐 하면 요즘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바꿔가지고 뭐 엄마성 아빠성 두 개 붙여가지고 뭐 송김영희 뭐 이런 이제 뭐 김박 뭐 철수 이런 거 만드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여자의 성이건 남자의 성이건 지 마음대로 붙였어요. 그래 그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궁예라는 사람 있죠. 고구려 후고구려를 만들어놓은 사람. 이 사람이 신라의 왕족이라니까 김씨잖아요. 김씨인데 김씨를 버리고 자기 엄마성을 따라 궁이라고 해버리니까 궁씨의 후손이다. 옛자가 후손의 자거든요. 사람 이름에 누구 후손이다 이런 이름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딱 붙이는 순간에 갑자기 이 한반도 전역 저쪽에 고구려 그때는 한반도가 지금처럼 안 잡고 저 고구려 위에까지 다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가지고 그 왕건이도 고구려 때문에 거기 참여했죠. 그 궁씨가 바로 만주의 성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 그래서 이 그 겨울 연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남녀 관계가 정말로 저토록 평등한 거냐 그것부터 자기들이 연구를 해야 돼요. 제가 일본 영화를 보니까 이거는 노예야 노예. 걸핏하면 꿇어 앉아가 말하고 그러고 제가 저 옛날에 강남에 그 롯데월드 그 백화점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그 살았는데 그 살다가 뭐 이제 또 다른 데로 약간 이상한데 거기서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롯데월드 가면 불쾌해서 들어가기가 싫어가 안 들어가요. 왜? 여성이 한 10명 쫙 서가지고요. 굉장히 미인만 뽑았죠. 딱 절합니다. 아니 도대체 사람을 이런 일을 왜 시키냐 이거죠. 이건 노예 근성을 가진 나라에서나 시키는 거죠. 일본인들. 일본 여자들 무릎 꿇고 앉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제 앞에 일본 여자처럼 한다고 아내가 엄청나게 잔소리 들어도 말 안 듣다가 한 2년간 설득해가지고 이제는 양반 다리로 앉아요. 왜? 우리나라는 원래 양반 다리로 앉았어. 조선의 여성 그림 그리는 보면 김홍도고 뭐고 전부 다 양반 다리로 앉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의 우위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논어라는 책 속에 있는 공자는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귀족이 아니었다. 귀족이 아닌 귀족이었기 때문에 노나라 정권 자체에 당시 그 춘추시대에 도전적일 수밖에 없어가지고 논어가 딱 나오자마자 이 책이 2500년 동안 왜곡당했죠. 이 사람들은 저게 인기만 있을수록 욕을 한 거죠. 그걸 모르고 지금 전부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다르고 소설이 다르고 그리고 예를 들면 드라마가 다르다. 그래서 저 내용이 왜곡돼 버렸다. 하고 그 나라 문화가 또 다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자주 말을 하는데 1922년인가 20년에 옥스퍼드 대학가 영문학과가 처음 있었어요. 거기래. 영국의 최고 대학이 옥스퍼드 대학인데 영어권에 그 하버드보다 옥스퍼드잖아요.
옥스포드에 영문학을 하는 과가 없다가 그때 처음 1920년에 생겼다 이거예요. 우리는 문학을 언제부터 했느냐? 아득한 당나라 이전부터 했죠. 그러니까 우리 문학의 수준이 쟤들보다 훨씬 이미 앞서가 있었는 거라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국문학과를 안 다니니까 잘 모를 텐데 18세기, 19세기에 18세기에 우리나라 대하 소설이 있었어요. 소설이 있었는데 그 소설은 한 편, 두 편, 세 편, 네 편 이야기할 때 200편, 300편 나갔어요. 이걸 낙선제 본이라 해가 어디 또 모아놨더니 어떤 대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거 본다 그러면서 안에 거 째가지고 호주미 넣어 가버리고 자꾸 이랬어. 그 대학은 내가 말을 안 할게요. 그 대학 아이들 좀 논대는 아이들인데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전체가 다 남아있어요. 근데 이거 한글로 옮기고 하는 작업을 그 이제 북글씨로해서 옮기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러시아에서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이런 아이들 한국에 오면 채굴치르고 왔어요. 선교사고 뭐고 다. 그래서 여기 오늘 사과를 뭐 어떻게 하는데 사과를 우리나라 거는 능검이고 선교사가 사과를 갖고 와가지고 한경도에 그때가 한국에 사과가 있었다라는데 이거는 완전 뻥이에요. 선교사가 한국에 뭐 갖다 주는 거 봤어요? 얘들은 처음부터까지 계속 훔쳐가는 놈들이죠. 심지어 한국에는 학교를 만들면 안 된다고 선교사가 이야기했어요. 왜 안 된다고 이야기했냐? 쟤들이 학교를 만들면 머리가 깨가지고 예수를 안 믿을 거다. 예수를 다 믿게 만들고 나서 학교 만들자 이런 말을 하던 놈들이었어요. 그거는 아주 착각이었는 게 우리나라 학교는 그 이전에 있었다는 걸 얘들이 모르죠. 서당도 있었고 서당 학교입니다. 서당 이게 없어가지고 징기스칸이 프랑스까지 다 쳐들어갔다가 뭐 가져올 게 약탈해 올 게 없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더 이상 안 가버린 나라들이에요. 로마 이런 거. 백전백승회가 그까지 가다가 이 나라는 약탈해가 올 게 없다. 그만하자 이래가지고 와버렸다고. 실익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처음으로 징기스칸의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징기스칸이 지는 글자도 모르지만 곳곳에 학교를 만들고 이라는 걸 보고 학교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고 종교의 자유를 막 주는 걸 보고 아무나 믿어라 신경 안 쓴다 이라는 걸 보고 자기들도 우리 종교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충격을 받아가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부 엉터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문화는 연구도 안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미국 유학 갔다 온 아이들 하는 짓 뭡니까? 미국 문화 최고다. 한국은 행편없어져. 프랑스 유학 갔다 온 사람 뭡니까? 프랑스가 최고야. 한국 문화 행편없어 이거죠. 독일에 갔다 온 아이도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숙시고 지가 다닌 학교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무슨 학교 나 처음 들어보는 학교인데 내가 들어보는 대학은 프랑스에는 소르본노 대학 아닙니까? 지금 파리 대학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대학 다니는 아이고 이름도 모르는 학교 아이가 서울대학교보다 낫대. 뭐 그러니 뭐 네가 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데 얘들이 꼭 하는 말이 서울대학교는 대학 서열 세계 200위에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자꾸 욕을 해요. 그런데 사실 지가 다니는 학교는 천등 아니라 만등에도 못 들어가는데 그 말만 왜 자꾸 합니까? 자기 학교는 그런데 실제로는 프랑스에서 가장 좋은 학교다 이래요. 얘가 이상하다. 그래도 또 들어주죠. 나중에 그랬는 걸 알고 봤더니 학교가 아니었어요. 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학위 받아 오거나 콩쿠르 1등하고는 한국에 군 면제받고 이랬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 짓 하고 있어요. 그래가 이번에 청소 확 다 해야 돼요. 맞아요. 뭐 그런 데서는 그냥 돈만 주면 학위를 줘요. 근데 다 무슨 칼리지 이러는데 정상적인 주립대 뭐 칼리지가 아니고 막 전부 막 한국에 돈 좀 그래 중산층 이상 산다는 집 애들이 다 이 미국 와갖고 이 모양이고 제대로 이제 뭐 스탠포드나 하버드나 뭐 예일대나 버클리 뭐 그 외에 이제 그래도 주립대 정도 UC 정도 되는 계열이나 칼리지라도 주립대 정도의 라인에 뭐 파사데나 아트 칼리지 같은 그런 좀 이름 있는 데는 시리에서 이제
그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한국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문화를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제 아는데, 태국에서는 소설이라는 것을, 단편 소설이나 자기 생애에 처음 써본 게, 그 나라 생기고 처음 써본 게 1920년대였어요. 우리는 그 이전에 18세기 이럴 때 200편 넘는 단편 소설이 있었고, 영국에서는 옥스퍼드 대학에 1920년에 처음으로 뭐가 있었느냐, 영문학과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경제학과가 없었어요. 경제학과는 영국이 처음 만들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칼 마르크스도 영국의 유학가잖아요. 그래서 경제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6.25 전후에서 1945년 이후에 일어난 모든 그 말도 안 되는 현대사의 왜곡이 한국의 지식인들이 경제학을 몰랐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자본주의 경제를 알았다면 이승만 오자마자 총 쏴 죽여버려야 됐죠. 왜 총 쏴 죽여야 되냐? 제가 배운 저거, 쟤는 결사적으로 한국을 망치기 위해서 다 팔아먹는다. 사실은 뭐 한국인들 다 죽이고 유태인 나라 만든다 무슨 계획도 했고, 일단 전쟁을 일으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6.25 전쟁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못해요. 6.25 전쟁은 명백하게 미국이 자기의 경제 돌파구로 일으킨 전쟁이죠. 그걸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요즘 은행 같은 데 가면 이해를 좀 하더라고, 은행원들은. 일본이 왜 안 망하냐? 태풍과 지진이 워낙 많으니까 저 나라 안 망한다 이러니까 은행원들은 요 순항에 있는 농협 은행원도 고기 끄덕끄덕 하더라고.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엄청난 일거리가 생겨 우리는 그냥 발전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골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커준다 이렇게는 이해를 하죠. 그렇게 세뇌가 돼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작품 읽기 전에요, 이 작품은 어떻게 생겼는지 가만히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동북아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오랫동안 첫 번째 책은 논어인데 거의 1800년, 2000년 이상 검서로 묶였던 책이 묵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묵자도 유묵이라는 말이 있듯이 논어와 똑같는데 거의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데, 묵자가 기원전 4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고 난 후에 한 200년 뒤에 다시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묵자에는 내용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적 점잖게 이야기하고 하나는 공자를 죽으라고 욕을 하죠. 후대 사람들은. 그러면 그 시기에 동북아 전체의 생각들이 공자를 죽여야 된다. 왜? 자기들이 밟아버려야 사니까. 그런 책들이 묵자도 그렇고, 맹자는 약간 좀 덜해요. 그 대신에 이 사람도 공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곳곳에 깔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경, 이거는 뭐 거의 완전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책이 아니고 거의 깡패가 쓰는 거예요. 이 책에는 대화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대화가. 그럼 책을 연구할 때 왜 이게 대화가 안 나오느냐 이렇게를 봐야지. 왜? 일방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그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시대는, 그것이 유행하는 시대는 학살이 일어나죠. 말 안 듣는 놈 다 죽이죠. 그래서 도덕경이 책이 나오고 난 후에 그게 기원전 4세기 말이었는데 그 진시황까지 학살이 제일 많이 일어나죠. 그때는 도덕경 시대였어요. 도가의 시대인데 그게 유가의 시대로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이와 같이 이 책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저 사람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의 위치가 현재 뭐냐, 직업이 뭐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선전하려고 하느냐, 이거를 가만히 보고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태극기 집회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거는요, 제가 1952년에 태어났으니까
50년대와 60년대를 살았는데 우리 집은 그래도 좀 비교적 부유했습니다. 부유했을 때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라디오 같은 게 이런 게 아무도 없었어요. 마을에. 우리 집에만 라디오도 있고 우리 집에만 신문을 봤던 집이 있어요. 그랬는데 박정희가 전기를 이렇게 넣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해주는 게 전기불 켜는 것보다도 앰프를 달아줬어요. 앰프는 고정된 방송이 계속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거는 뭐 전지약도 필요 없고 계속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공짜로 달아줬어요. 박정희 위대한 인물이다 선전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죠. 그렇게 벌써 60년 전에 사람들이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머리를 못 바꾸죠. 이 박정희가 한 짓은요, 히틀러가 했던지 스탈린이 했던 국민개조운동과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 무서운 세월에 저 사람들 세뇌당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박정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독재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면 들어주지도 안 합니다. 당연히 독재해야 된다 그래요.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박정희가 경제개발을 시킨 게 아니고 미국이 엄청난 경제 원조를 했다. 왜? 북한이 그때 그 대동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바람에 소련이 원조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들이 미국인들이 더군다나 또 쿠바가 넘어가는 걸 보고 한국 저려놨다가는 완전히 없어지겠다 싶어서 경제 원조를 아프리카 전체에 해줬던 원조의 그게 600억 달러인가 되는데 그 돈과 똑같은 것을 여기에 줬다. 이제 이 남한에 주는 바람에 박정희가 무역을 18년 동안 집권하면서 무역 적자 210억 달러였는데 그게 나라가 망했던 건 미국 원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발전시킨 게 아니라 미국이 발전시킨 거다. 싫지만 그건 그랬다. 충격적인 이 사실을 당신들이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이 경제를 제대로 했으면 박정희 죽을 때쯤 벌써 3만 달러 됐고 지금 우리가 8만 달러, 10만 달러 됐을 거다. 걔가 다 말아먹었다. 지들끼리 돈 다 빼앗아가 버렸다. 이걸 설득을 해야 돼요. 경제를 물고 늘어져 버려야지 다른 이야기 아무리 해봤자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럼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고 심지어 이 산에까지 와가지고 내한테 말하던 사람이 있었어. 내가 박정희 욕을 하니까 안 그렇다 그러고 설명하니까 이 사람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어쩌면 좋으냐 이렇게 있고 하더라고. 이 동네 사람 누군가가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당신 내가 여기 왜 사는 줄 아느냐 내가 이러니까 왜 사느냐 이러더라고. 여기서는 내가 소리를 질러 저 마을까지 안 들리니까 난 아침에 일어나면 박정희 개새끼 3번 만세삼창한다. 그 재미로 내 산다 이러니까 많이 쳐다보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손잡고 데려가 버리더라고. 하여간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논어를 읽을 때요 꼭 쟤처럼 이렇게 읽으세요. 이거 읽을 때 저 사람이 언제 썼느냐 저 책을 쓰던 시대에 뭐냐 이거를 자꾸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계시에는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14꼭지인데 10꼭지가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논어가 왜 만들어졌느냐를 공부하는 것 때문에 계시라는 작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겨울연가의 마지막 편에 유진이가 엉뚱하게 상얘기하고 결혼해버리죠. 이게 드라마라서 그렇죠.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게 이게 작품의 일관성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작품에 이 토로 엉뚱한 게 끼어 들어간 게 가짜 논어가 들어갔다. 그럼 10개를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요. 뭐가 있느냐 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천하에 도가 있으면 저 1쪽에 제일 밑에요. 천하에 그 논어에 들어가기 전에 도가 있으면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예약과 정벌이 천자에서부터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제후에서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요 논어하고 왜 상관이 없느냐 하면 공자가
예와 악은 이데올로기로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시 여겼지만 이것이 만약에 천자한테만 나온다면 공자가 악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논어를 읽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합니다. 춘추도 공자가 썼다고 하고 주역도 뭐 공자가 썼다고 하고 무슨 책도 공자가 썼다고 하고 뭐 얘도 공자가 썼다고 공자가 쓴 거 한 권도 없습니다. 단지 논어만 제자가 썼고 공자가 정리했다, 바로잡았다고 한 게 논어의 악만 바로잡았다. 악. 그런데 천자한테 나오는 악을 왜 공자가 바로잡습니까? 천자만 고칠 수 있다면. 이게 벌써 말이 안 되죠. 그러고 공자는 나무나라 쳐라 정벌하라 뭐 이런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상하게 천자가 정벌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죠. 천자의 정벌이 이게 거짓말인 게 공자는 거기에 염옹이라는 사람하고 그하고 안년한테 천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무슨 주나라 별로 존경 안 했습니다. 공자 그냥 마지못해 했고 어느 속에 공자는 꿈속에 주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괴로워했다. 이 말 거짓말이죠. 가만히 말하는 걸 들어보면 주공을 비꼬거나 하는 측면이 논어에 들어있습니다. 주공이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교만하면 별거 아니다 이 말하면서 미리 깔기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왜 주공이 왜 꿈속이 자꾸 보입니까? 그래서 이런 말 거짓말이다. 두 번째는 공자가 말하기를 노기 공실에서 공실이라는 것은요 천자 다음에 제후를 공실이라고 하는데 떠난 지가 5세대 150년쯤 됐고 대부에게 정치가 미친 것이 4세대고 그래서 사만의 자손은 미약일. 이 사만이라는 게 누구냐면요 계시 아까 맹자 집안 맹시 숙시인데 이 사람은 미약해질 자손이 미약해진다. 그 자손들이 뭐 망하거나 없어진 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공자가 남을 저주한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저주 안 했습니다. 공자가 남을 저주하고 그다음 공자는 또 쓸데없이 예측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역을 점치는 거를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남 점은 안 쳐줍니다. 왜? 공자는 예측을 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이 멋대로 예측하느냐. 이런 예측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공자의 제자 중에 너무도 훌륭했던 사람이 개강자 아닙니까? 개강자가 계시예요. 왜 자기 제자 욕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해야 될 것이 몇 개 있는데 어떤 아들 친구의 아버지 욕하면 안 돼요. 하고 제자의 아버지를 욕하거나 제자의 선생 욕하는 거는 그래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금기사항으로 좀 지켜줘야죠. 근데 지 제자를 지가 욕해가 돼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하고 저주까지 하죠. 집안에 자손까지 다 없어진다는 식으로 저주를 하고 있죠. 이 공자가 한 말 아닙니다, 이게. 공자는 어느 속에 공자는 온화하고 따뜻해가지고 이런 극단적인 언어를 안 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공자가 말하기를 익자, 이로운 친구가 세 사람이고 손해가 되는 사람이 세 사람이다. 이것도 우리가 국어 교과서에까지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학교 다닐 때 외웠을 거예요. 더군다나 훈민정음으로까지 외웠을 겁니다. 이건 거짓말인 게 왜냐하면 공자는 자기보다 나쁜 친구한테도 본받으려고 했고 훌륭한 친구한테도 본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로운 친구, 손해되는 친구를 가리지 않았죠. 그런데 왜 이로운 친구, 손해되는 친구를 가립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부모가 쟤 좀 나쁜 놈이니까 쟤하고는 사귀지 마. 얘하고만 사귀어.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말이죠. 그래가 뭐 3대 밭에 가면 쑥도 고르게 뭐 곱게 자란다 이런 소리 하면서 이 공자가 한 말이 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론이 안 맞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605에
이로운 것에 세 가지 좋아하는 게 있고 손해되는 게 세 가지 좋아하는 게 있다. 이 부분이요. 이게 또 말이 안 됩니다. 위에가 똑같은 거죠. 공자는 어떤 점이 있었냐면 자기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허물을 자꾸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좋은 거 나쁜 거 가려가지고 배제한다는 것은 다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이런 짓 안 했습니다. 이거